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자 일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며 빨리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 모순적입니다. 1월 8일 일본과 친일파들이 부들댈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거죠. 한국 법원이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밝혔죠.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1억 원은 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다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에 일본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 게이자이,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한일 관계를 망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망칠 관계가 남아있나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이 이득을 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국제관계를 망치는 재판을 방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애초에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고 2015년에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가토 가스노부는 이 당시 한일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서로 합의를 받고 양국 간의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발에 남관표 주 일본 한국 대사도 외무성으로 소환돼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두고 한국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면제 원칙을 들먹이고 있죠. 다른 국가를 상대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한국은 주권 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권 면제 원칙보다 국제 규범을 어긴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앞섰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가토 가스노부는 주권 면제 원칙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권 면제 원칙이 있는데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으니 일본은 당연히 이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 자체를 안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해봤자 일본 정부의 무능함만 드러나고 전범 만행이 전 세계에 더 이슈화될 테니 괜한 부스럼 만들기 싫은 속셈인 듯 보입니다. 그걸 주권 면제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전범국 주제에 국제법을 운운하다니 코미디하냐? 국가 간 배상은 사라졌어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배상 안 하면 대사관 압류해버리자 등 과격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1억이라는 배상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게 중요하죠. 일본이 항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6명이고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해결되는데 애초에 항소로 에너지를 뺄 필요도 생존자들에게 굳이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한국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도 같은 처지입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김정은을 만나 단판을 짓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과거에 벌인 일본인 납치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중 일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스가는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이 고령자가 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며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12건의 납북 행위를 저질렀으며 17명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13명의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5명을 일본으로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젊은 20대 남녀였고 모두 해안가 근처에서 실종됐다는 것이죠. 1980년 상케이 신문은 납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웃어넘겼고 누구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범인이 북한 출신의 김현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현희는 증언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일본어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북한 출신의 탈북자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온 제1교포, 일본인들도 북한의 납치설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91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자신의 짓이 아니라며 잡아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북한이 150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입장을 강화했고 북한은 악의에 가득 찬 폭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일본인들을 납치한 걸까요? 일본도 그렇듯이 북한도 한국을 짝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각종 도발과 교전을 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적극 간첩 활동을 펼치다가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국 당국은 삐라찾기, 간첩선 신고 등 안보 교육과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매의 눈으로 경비를 강화하자 북한은 한국인과 용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2002년 북일 회담에서 김정일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일본인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세계 각국으로의 입국이 쉬웠기 때문에 북한인을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한국에 잠입하려는 의도였죠. 북한 공작원이 일본인처럼 보이려면 일본어를 가르칠 교육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납치한 겁니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북하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해안가에서 실종됐고 장소는 주로 동해와 인접한 후쿠이현, 니가타현, 가고시마현이었죠.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납치 수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해안가에 선박을 정박시킨 뒤 타겟을 정하고 말을 걸어 납치하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인해 납치하거나 타겟으로 정한 상대가 아니더라도 공작원이 본인의 정체를 목격했다고 판단되면 가리지 않고 납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도 납치 당시 겨우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지만 공작원이 되돌아가던 중 메구미가 이를 목격해 납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납치된 일본인도 다수 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 중 5명은 고이즈미가 북일 정상회담으로 방북한 후에 일시 귀환 형태로 귀국했습니다. 12명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북한은 8명은 사망하고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 않아 납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생존 피해자가 없으니 돌려보낼 사람도 없는데 일본이 억지 요구를 한다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 시절 북한은 이를 두고 아베가 납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며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베는 애초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20년 들어 김정은에게 무조건 만나자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익십으로 대응하고 있죠. 북한은 일본을 특히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일제강점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아베와 스가가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려고 야금야금 꼼수를 쓰고 있으니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베는 작년 5월 7일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역시 아베를 계승해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인 요코타 시게루 등 피해자 가족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며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스가가 아베를 이어 정치쇼 립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을 만나고 지지율이 급상승한 일을 참고해 추락한 지지율을 다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스가 역시 되든 안 되든 자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일단 저렇게 던지고 보는 거죠. 네티즌들은 이번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20년 전에 이미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나오니 속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독일 할머니들이 일본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항의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시간이 없다며 역지사지는 전혀 볼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일본이 시간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구를수록 우리도 시간이 없다며 똑같이 받아쳐줘야 합니다. 남극의 펭귄까지 다 알 정도로 전 세계에 일본의 전범 만행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일본이 이를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황구시보는 지난 6일 기사를 내보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이 두려워 일본이 미국을 따라하는 건가? 기사 내용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2021년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국으로 중국 등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중국을 콕 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중국 유학생 등에 의해 누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2억 2천만 엔, 우리 돈 약 2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합니다. 경제산업성은 18억 7천만 엔, 우리 돈 약 205억 5천만 원의 거액을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데 쓰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미국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9일 약 1000여 명의 중국 국민에 대해 기술 절취 등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 학생들과 연구 인력의 미국 유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도 미국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방 국가에서는 정보부처가 중국 유학생의 개인정보를 조사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유학생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릴 만한 문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유학생 입국을 막으면서 중국이 목표를 바꿔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중국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일본의 입장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중국이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본도 처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왔습니다. 중국 시 주석의 방해를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의 성패는 중국 관광객에게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의 방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올림픽 또한 연기되면서 중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설상가상 일본은 미국 옆에 찰싹 붙어서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성명을 주도하며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도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1700여 일본 기업이 중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양 갈등의 문제도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해양연맹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미일 포위를 뚫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센가쿠 열도 문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센가쿠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중국 당국이
다오이다오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끈해서 디지털 박물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폐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한편 일본이 미국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쿼드 회의를 통해서 밝혀졌죠.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해당 전략의 핵심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입니다. 지난 6일 4개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현재 중국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지만 더 이상의 자극적 행위는 피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끝난 뒤 4개국 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사실상 확정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성명에는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더 강력하게는 제재를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동 성명은 무산되었죠. 일본 고위 간부는 4개의 나라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막판에 도망을 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전후 최악의 경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자신의 최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역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하죠. 섬나라 일본은 관광산업의 비중도 높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1위는 중국인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집단 불매 운동을 벌이면 일본으로서는 답이 없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원래 친중파이자 친한파입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역사상 가장 갈등 상황입니다. 국경 분쟁으로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따라서 더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호주만 미국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쿼드 협력을 열렬히 강조하고 있죠. 호주는 지난 4월 중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반덤핑 조사 등의 조치를 당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빠질 수 없네요. 미국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폼페이오 장관이 쿼드회의 참가를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중일의 관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